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조정민입니다. 화면 공유를 이제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소개받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정민입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입니다. 어,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그 의미는 코로나19하고 우울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시대이고 어떤 상황 자체가 전 세계적인 그런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로만 코로나 블루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코로나 블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표는 그 각 과별로 의연급이에요. 각 과별로 명세서 건수하고 수진자 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2020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의미합니다. 잘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정신건강의학과만 명세서 건수와 수진자 수, 즉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대부분 감소를 했어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다들 병원조차도 가기 힘들어지고,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는 이제 이렇게 환자 수가 급감하는 걸 보는데, 정신건강의학과만이 이제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 이유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진료하는 현장에서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난생 처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는 마찬가지 기간 동안에 우울 에피소드, 즉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그 늘어났는지에 대한 표인데 정신건강의학과만을 한정해서 보면은 경도 우울 에피소드는 12.7%가 증가하였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우울증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말하는데 그건 역시 9%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코로나 블루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이 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본 것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 정신건강이 얼마만큼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고 있는지 중독 포럼에서 시행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울, 불안, 불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알아볼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시청,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행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울, 불안, 불면과 더불어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우울감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은 전체 평균이 3.46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평균이 3.23이면은 우울 증상이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3점 이하라면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평균이 3.46점으로서 이, 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이 우울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울감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사람이 37.7%, 그다음에 매우 늘어난 사람이 7.8%로 더하면 한 45.5%, 한 반절 정도의 가량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나는 우울해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울 수준에 따라서 아까 말한 행위 중독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녹색 그래프는 이제 정상인 군을 의미하고 노란색 그래프는 이제 우울증이 심각한 군을 의미합니다. 두 군으로 나눠 살펴보았을 때 표를 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우울증이 심각한 그룹에서 게임의 이용이 매우 늘어난 그 퍼센테이지가 8.7%로 훨씬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온라인 게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비용 지출의 수준도 똑같이 우울증이 심각한 군에서 게임 비용 지출이 매우 늘어난 것이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인데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즉 우울증이 심각할수록 스마트폰 이용 사용이 매우 늘었다는 보고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울 증상이 심각한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은 게임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하고 또 스마트폰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불안감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이 3.4점으로 불안 증상이 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응답자의 총 45.1%, 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불안감이 매우 늘거나 조금 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불안 수준이 심각한 그룹일수록 게임 이용이 매우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게임 비용 지출이 매우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안 수준이 심각한 그룹에서 스마트폰 이용 수준이 높아졌고 성인용 컨텐츠 시청 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 상태입니다. 수면 상태 역시 응답자의 38.9%, 약 40% 정도 되는 군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수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역시 불면이 심각한 그룹에서 음주 수준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불면이 심각한 그룹에서 게임 이용 역시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울, 불안, 불면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현저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한 기저에 있는 정신건강학과적인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행위 중독들,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음주, 성인용 컨텐츠 사용 등 행위 중독 빈도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큰 전쟁 상황처럼 코로나 상황 역시 우리가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이제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 상황에 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춰 심리적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인데요.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과 관계 형성, 두 번째는 안전과 지지, 세 번째는 안정화, 네 번째는 정보 수집과 문제 해결 지원,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연결, 여섯 번째 대처 방법 정보 제공, 일곱 번째 기관 연계인데 이제 한 단계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첫 접촉과 관계 형성입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곤란한 사람 혹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공황 상태라든지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상 발생 후에 72시간 이내에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기 개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성격 변화를 언급하거나 시도하는 개입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나의 내면적인 상태라든지 성격 변화, 성격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면 아예 대화조차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쉼터라든지 물, 식량, 의료품 등 가장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그 단계. 두 번째는 2차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 대상자를 안전한 공간이라든지 안전한 상황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앉아서 대화를 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생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비밀 보장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언급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단 예외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비밀 보장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 생각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원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안전과 지지인데요. 병원이나 어떤 관련된 기관이 즉시 의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신체적으로 부상이 입었을 경우죠. 두 번째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을 경우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것,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를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해는 쉽게 말해서 나를 해치려는 생각인데 나를 어떤 위험한 도구로 자해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한 것을 발견한다든지 혹은 반복해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든지 실행에 옮기려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장애에 대한 학대나 유기가 있을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대상자가 그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분들의 자녀분들은 이제 방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라 딸린 그런 아동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실어증에 걸려서 병원에 오기도 하고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공황 상태로 같이 맞아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나 유기에
조짐이 있는 경우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럴 경우도 반드시 각각 기관에 즉시 의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나 약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생존자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약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까 말했던 자해타의 위험, 술, 약물 문제, 또 자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지, 신체 부상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지대에 안전한 사람들과 같이 네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사망한 생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처음에 대면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에는 즉각적인 위로보다는 상대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화하기가 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위로를 한다든지 성급하게 조언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로 미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좀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살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관련된 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유품이나 사체, 사진 등을 확인해야 될 때는 혼자 가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이 소집단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만약에 사체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들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한동안 슬픔이나 외로움, 분노의 감정을 겪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애도 반응이 극심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자나 종교인 등 후속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한참 시간이 흐른 뒤가 어느 정도인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2주 정도면은 우울증 진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2주 이상 전혀 변화가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은 반드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2주 이내라도 자살 사고라든지 자해 타향 위험이 높다면은 시간과 관련 없이 이제 연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정화입니다. 일단은 먼저 심리적인 쇼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빛이 초점이 없고 멍해지고요.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이 이상해지고 현기증도 나고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 울다든지 숨쉬기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도 보이고 몸을 앞뒤로 흔든다든지 퇴행 행동,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어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신체적 반응, 혹은 몸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마치 전환장애 증상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뭐 눈이 안 보인다,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 귀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소변 그런 생리적인 것까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급성으로 이제 공황 상태나 흥분 상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사실은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게 정석이겠죠. 병원에 와서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사실 그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는 병원이 없는 경우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정말로 더 패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호흡, 음, 심호흡도 이제 포함돼서 각성 관련 이제 조절 전략인데요. 이제 먼저 팔과 다리를 편한 자세로 앉고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돌아보면서 물건을 3개 정도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보여요, 신발이 보여요, 의자가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깊게 숨을 쉰 다음에 이번에는 들으실 수 있는 소리를 3개 정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뭐 기계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촉감을 느껴보라고 3가지 찾아보라고 하면은 의자에 기댄 느낌이 느껴진다, 뭐 입술이 맞다는 느낌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아동의 경우는 색깔을 찾아보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주변에서 네가 찾을 수 있는 5가지 정도 색을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더더욱 또 불안해지고 공포감을 느껴지는데 내 눈을 뜨고 주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인지함으로써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심호흡을 해라, 심을 키게 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지시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의 길이를 길게 하는데요. 숨을 천천히 들이신 다음에 숨을 잠시 참고 다시 숨을 천천히 내뱉은다. 그 다음에 잠시 멈춘다는 여러 번 반복하고요. 여기서 이때 공기가 몸에 들어와서 몸 안 구석구석에 퍼져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말해줍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숨이 어떻게 내 코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표현을 하게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 이완법입니다. 신체 일부에 강하게 힘을 줬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을 해주는데요. 주먹, 팔, 어깨, 얼굴, 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부분을 집중하여서 무거운지 힘이 빠진지 느끼고, 두 번째는 신체의 한 부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상태에서 멈춘 부위에서 힘을 서서히 빼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안전지대라는 방법인데 생존자에게 눈을 먼저 감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장소라든지 지금 나의 현재 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장소 좋으니까 그 장소를 떠올려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보 수집과 문제 해결 지원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사회적 관계 연결입니다. 사실 정신과적인 증상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인 고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원 단체 등과 연결이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근데 전화도 하기 어려워요. 전화도 하기 어려운 문자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병원에라도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적 관계가 고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당부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알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트라우마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세세하게 말로서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반응들은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하루 종일 떠오릅니다. 악몽을 꾸고요. 그러한 감정이나 몸의 느낌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소나 느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늘 가던 장소를 안 가려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던 감정 자체가 느껴지지도 않고 즐겁던 일이 흥미가 없어지고 몸이 깜짝깜짝 놀라고 잠들기엔 당연히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또 설명해 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혼란스러운 무감각, 믿을 수 없는 느낌, 분노감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반응이 자주 와요. 그래서 몸이 아파집니다. 메스껍고 피로하고 떨리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자주 나타나는 게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한히 이제 죄책감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상이 아동의 경우에는 공포 반응이 많이 나타나죠. 주 보호자가 상실됐기 때문에 공포감, 불안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퇴행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문제, 신체적 반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외상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의 부모 교육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그런 외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을 설명해주고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놀라지 말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의 루틴, 일상생활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가 늘 했던 일들, 늘 편하게 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퇴행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평상시 같으면은 제한을 두고 또 교육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의존적인 행동이나 독립적인 행동을 모두 격려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아까 살펴봤던 호흡법, 이완 방법 등 그러한 그 기법들을 같이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적응적인 대처 행동인데요. 쭉 살펴보시면은 늘 했던 익숙했던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충분한 휴식, 운동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부적응적인 대처 행동은 당연히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혼자 떨어지는 건 역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신이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표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식이나 소식, TV, 컴퓨터 게임 너무 오래 해도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즉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지 이것을 늘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스스로 언급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러한 위험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현장 요원, 저 같은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고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역시 해당되는 그런 항목일 것 같습니다. 현장 요원 활동에서의 주의사항인데요.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함께 있는 것도 생존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큰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뭐 물을 준다든지 필요한 음식을 준다든지 이것도 강제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만히 놓아준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생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비밀, 사생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다 안다는 듯이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나 뉘앙스 역시 굉장히 상대방이 잘 캐치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대상자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떠올리면은 그것이 2차적으로 재경험을 하게 돼서 심리적 외상을 2번, 3번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오는 부작용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싶고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야속하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알려주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어, 전혀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그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단계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을 하기 어려우면 말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외상 및 소진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업무를 마친 다음에 생존자가 느끼던 불안, 우울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외상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까지 꾸는 경우도 있고요. 생존자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오히려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져서 힘든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장 요원은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충분히 쉬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돌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특히 의사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두고서는 토론도 하기도 하고, 내 고충이 있고 내가 손이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리프레시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힘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로 안정화 기법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착지법이라는 것을 한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후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훅 내려놓으면서 지그시 힘을 주면서 단닥을 바닥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표현을 하기에도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비 포옹법입니다. 이제 사진,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법인데, 갑자기 긴장되거나 뭐 괴로운 장면이 떠오른다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고 셀프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두드리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자료들 역시 이곳에서 많이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실제로 접속해 들어가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많은 자료들, 정보들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서 자가 진단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실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또 정서, 우울증 관련된 그 항목들, 불안, 자살 위험성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있고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설문지들이 있는데 이제 공인되지 않은 그런 설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논문까지 발표되고 그 공신력 있는 스케일 들을 통해서 질문지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우울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을지 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도리어. 그래서 치료자나 어떤 의사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도망치거나 혹은 상대방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현실 자체가 내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당면한 문제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여러분들께 그 몇 가지 안정화할 수 있는 기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집중하기라는 태도와 이제 맞닿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감각이라든가, 내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을 인지한다든지, 뭐가 보이는지, 뭐가 들리는지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감염법 종식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 자체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내가 좀 더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을 몇 장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 장식품들이 이런 마스크를 쓴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버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장식품들도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이거든요. 마스크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는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T세포의 이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몸속에 만들어주신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항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제 중화 항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이 바이러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준비한 이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